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을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의 시각도 있고요. 한국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럼 제가 한국에 관한 크리스마스 이브 얘기를 조금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별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 기사를 취재한 기자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빅토리아 김 기자예요. 지금 한국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빅토리아 김 기자가 여러 가지 한인타운에 관한 그 내용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는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오늘 유튜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립니다만 꼭 이런 것을 미국에 보도를 했어야지만 됐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크리스마스를 취재를 했는데 빅토리아 김 기자는 한국에서 다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몇 년 전부터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자입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미국과 다른 것이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탄생 이런 것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상업적인 것은 세계적인 공통점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모든 그 할러데이가 가족 중심이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 기사를 그런가 한국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런 취재까지 했었어야지만 됐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한국의 모텔, 콘돔, 피임약,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인기가 있다. 심지어는 이제 세븐일레븐 하면은 미국의 그 코너마다 있는 그 편의점인데 한국에도 몇 년 전부터 들어갔잖아요. 세븐일레븐에서 콘돔 팔리는 것이 보통 날보다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그 즈음에는 2배 반 정도 많이 팔린다. 이런 내용도 이 기사에 실려 있고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속옷. 미국에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속옷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속옷 가게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밖에 쫙 걸어 놓잖아요. 해서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안에 들어가면 있겠죠? 제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해서 시간당 그 모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도 예약을 다 하지 못하고 값은 더블인데도 그렇다 하면서 한국에는 실제로 크리스마스가 19세기의 선교사 때문에 들어갔는데 1940년도 그 당시에 군정권 아래의 할러데이가 됐고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30%밖에 되지 않는데 빅토리아 김 기자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부모님과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때 이 모텔에서 그 콘돔 또 속옷 피임약 해서 이제 맘껏 보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24살 된 미스터 박과 27살 미스 김인 것 같아요. 3살 연상의 여성 애인인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일단 컨설트를 간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성 미스터 박의 친구들은 한 달 전부터 모텔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잘 안 된다고 불만을 얘기를 했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하면서 과거에는 한국에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통행 금지가 없고 그리고는 비교를 합니다. 특히 추석이 있고 새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할러데이, 크리스마스 데이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예전의 것까지
찾아봤네요. 글쎄요,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964년도에 워커힐 호텔은 크리스마스 이브 댄스 파티가 솔드아웃 됐었다. 1965년도 신문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말 그 합리성이 없는 다 그 흥청흥청하는 그런 날이다 하는 그 기사 내지는 뭐 사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하면서 godpeople.com이라는 웹사이트와 크리스천 그 스토어에서 이제 이곳의 책임자가 얘기하기를 빅토리아 김 기자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어디 갔는가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12월 26일에 맨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네요. 홍대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너무 바쁘다고요. 모닝 애프터 피임약 처방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날 이브와 크리스마스 데이 때 젊은이들이 어떻게 많이 보냈는가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더 이상 가족의 할러데이가 아니고 러버들의 데이고 버스 컨트롤에 대한 피임에 대한 뭐 교육 이런 그 경각심 같은 것이 높아지는 때다.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읽었을 겁니다. 물론 그 한국과 미국이 다르죠. 미국이 한국보다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성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너무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뭐 1950년대 어쩌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속도 따라잡기가 굉장히 빠른 나라잖아요. 그리고는 그 미국에서는 요즘은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뭐 돈벌이가 신동치 않으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부모들이 싫어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형태가 됐던 18살 넘으면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었던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해서 뭐 룸메이트와 같이 살던 혼자 살던 따로 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한국 젊은이들보다 어렸을 때 성생활을 시작을 해도 뭐 특별히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다 해서 따로 이날을 꼭 어떻게 해서 해봐야지 하는 그리고 뭐 마음도 고백을 해봐야지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한국 사람들보다 절절함이 덜하겠죠. 아무래도 뭐 혼자들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이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 기사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서 정말 한국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빅토리아 김 기자가 미워지려고 하네요. 아주 성품 좋고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예절 바르고 또 그 본인은 그 미국에서 한국에서 잘하고 있지만 또 미국에서 일찍부터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한국적인 것에 예의 바르고 어른들 다 잘 모실 줄 알고 그리고 말을 할 때와 또 그 가만히 있을 때 그런 것을 너무 잘하는 젊은 기자인데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얄밉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 내셔널 인트레스트라는 잡지가 요즘에 미국에서는 북한에 관해서 꾸준히 취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섭외하고 하는 매체입니다. 이 내셔널 인트레스트가 20몇 분의 그 북한 문제 전문가 거의 이름 보니까 익숙해요. 오늘까지인데 오늘 이제 아직 마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2019년 북한 이슈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글을 썼는데 비슷한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교수라고 터프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법 외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2019년 예상을 이미 덫에 걸려버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면서요. 2000년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가 이제 그 세계라는 게 뭐 그래봐야 중국, 러시아, 한국이지만 모습을 드러내면서
5월 달에 중국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6년 만이네요. 아버지로부터 정권 물려받고 아버지가 94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6년 만에 중국을 5월 달에 방문하고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때의 대통령이었을 때요. 평양을 방문을 했었고 그때 그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 게 구소련이건 그 러시아건 첫 번째 그 북한을 방문을 했었던 그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9월 달에 장쩌민이 또 그 평양을 방문을 했었다. 그게 2000년도였는데 그리고는 그 2000년 10월 달에 김정일이 빌 클린턴 미국 그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냈고 그 뒤에 이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갔고 정말로 중동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빌 클린턴도 방문할 뻔했었죠. 그리고 1년 뒤 뭐 몇 개월 불과 차이 나지 않아요. 2001년 1월 달에 중국을 다시 방문해서 덩샤오핑을 만나고 8월 달에는 그 모스크바도 가죠. 그리고 다음 해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아버지 시대의 그 스케줄이었어요. 이번에 2018년 김정은을 보자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제 중국을 역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정권을 받고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처럼 6년 만에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3번이나 만났고 그렇게 볼 때 그 아버지도 2000년도에 그렇게 하고 2001년도에 다시 중국을 가고 모스크바 가고 그 다음 해에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평양을 가고 했던 것처럼 2019년도에는 이제 이 김정은이 아베 신조도 당연히 만날 테고요. 블라디미르 푸틴도 만날 테고 시진핑도 또 만날 테고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도 또 만날 수도 있고 유엔에서 연설 가을쯤이면 가능하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덫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아니 우리가 언제 북한만 비핵화를 한다고 했어? 남한에 있는 그 모든 그 핵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보호막 그리고 그 주변에 무엇이든 미국의 그 핵 보호막까지도 다 거둘 때 우리도 거둔다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성윤 교수가 예상을 했고요. 이제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이성윤 교수에게 요청을 해서 쓴 글입니다. 한국에서 그 CIA 부국장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하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재단이죠. 브루스 클링너 이분도 뭐 북한 문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미국은 대화를 다시 그 시도할 것이다. 또 그 스티브 비건 지금 북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는 미국의 그 북한 특사가 기회의 창문이 닫힌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미국이 대화를 그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워싱턴과 서울이 그 사이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8번이나 크고 작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취소를 했는데 이 8번 훈련 취소한 것은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대 압박을 한다 얘기를 하지만 최대 압박과는 뭐 거리가 좀 멀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평양이 정말로 핵 테스트를 한다던가 미사일 발사 또 아니면 지금까지는 며칠 전에도 뭔가 그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도 좀 보게나. 북한과 남한을 합쳐서 한반도라고 하는 거라네. 뭐 이런 그 정연이라는 사람의 논평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끝내 미국과 다시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협상을 끝낸다라는 그 공개적인 선언 같은 것을 해버리고 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정말 예비 공격도 할 수 있고 더한 압력도 넣을 수 있고 미국도 어떤 결정을 할 때가 2019년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의 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이분은 교착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감독이 그 평양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 드라마를 방영을 하고 누구를 초대를 하고 논제는 무엇이며 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바이 평양 감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봐야지 되겠다. 그리고 고든 챙 이분은 최근에는 점점 더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 2019년도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좀 강한 것으로 바뀌고 터프한 정책으로 트위터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그 김성환 교수도 내셔널 인트레스트의 요청을 받고 예상을 했는데 이분은 살라미 전술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요. 5가지로 나눴는데 대화는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핵탄두 소형화도 계속될 것이다. ICBM 개발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미국의 인스펙션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네 번째 한국과 협조는 계속할 텐데 이게 이제 방어 막치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미군을 철군한다던가 미군을 줄이기를 한다던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게 2019년이라고 했습니다. 2월 말까지 정상회담 내지는 그 고위급 회담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핵 활동을 북한이 계속 해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회담을 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유엔에서도 얘기했었던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이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그 밟아가면서 경제 제재도 약화하는 가능성이 좀 낮죠. 왜냐하면 그 미국도 이런 단계별을 그 싫어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할 만한 의지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핵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 넘버 1, 2 가운데 Fire and Fury 넘버 1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셔널 인트레스트에 뭐 2019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예상했었던 전문가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북한이 단서를 줬다. 의회신문 더 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며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비핵화는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철군 뭐 좀 축소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것을 북한은 지금까지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과 그 판문점 선언 같은 거 할 때는 뭐 조선반도 뭐 이런 식으로 썼던가요? 또 미국과 할 때는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써놓고는 한 번도 지금까지는 우리만 핵 폐기를 한다는 게 아니야 라고 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글로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식 문서를 제외하곤. 그런데 이번에 중앙통신을 통해서 했잖아요. 정현이라는 그 논평가를 통해서 했죠. 그게 이제 북한이 단서를 준 것이다. 이게 더 힐뿐만이 아니라요. 38 노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른 매체에서 뭔가 북한이 계속 그 핵 활동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면 38 노트가 마치 그 북한이나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이 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굉장히 방어막을 쳐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38 노트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 직접적인 정의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게 북한이 단서를 줬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라고 그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 입장을 조금 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능력을 가진 무기 같은 것을 전혀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는 폭격기, 잠수함, 어쩌면 항공모함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북한이 늘 주장해 왔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힐이라든가 너힐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10명의 북한 전문가에게 이제 북한이 지금 뭐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해석하라고 하면은 10개의 다른 해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그 북한의 그 여러 가지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중앙통신 그밖에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여러 가지 글과 그 비디오 클립을 보고 읽고 한 그것에서는 오늘의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북한은 그 끊임없이 해왔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아마 이제 북한도 다만 그 한국이라든가 미국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읽었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원하는 만 아니면 북한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도 거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미국과 서로 그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살짝 애매모호한 것은 애매모호한 식으로 남겨두고라도 더 중요한 것을 해결을 하자 눈 감아줬을 수도 있죠. 북한의 뜻을 당연히 알면서도 한국으로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하고 따지고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과 한국과 미국과 설령 심지어는 그 일본이나 중국 다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입장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판단하는 입장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입장, 지도자를 지독히 싫어하는 반대 그룹이 판단하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를 뽑았잖아요. 민주적인 절차로. 그리고 나면은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억지로 본인이 그렇게 영원무국토록 가려는 길을 마련한 것이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또 총리를 직접 뽑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힘이 실리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래서 아무튼 북한의 뜻은 뭐 별로 변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북한도 뭔가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살짝 그전에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시간 다 벌고 또 그 본인들이 여러 가지 그 무기 개발 같은 것도 충분히 뭐 소형화도 6개월 했으니까 많이 했겠네요. 그동안. 지금 12월이잖아요. 싱가포르 회담이 6월 12일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알아가는 과정이죠. 외교 관계, 종전 이런 선언 없이 제재도 사라지지 않고 북한의 핵을 포기해라, 리스트 내놔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알았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해의 긴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해의 그 긴장,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돈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게 돈에 all about 돈에 밸류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남한에서 전쟁을 원하겠어요. 물론 남한에서는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영향력 있는 분들도 그렇게 보수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본인이 나가서 맨 앞에서 총 들고 쏘고 총 맞아서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 생명을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제일 먼저 나가서 북한과 미국이 먼저 싸우던 어떤 형태가 되던 한반도까지 불똥이 튀잖아요. 그때 먼저 총 들고 나가서 나 먼저 죽겠다 하는 각오 없이는 나 죽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풍지 박산되고 이런 각오 없이는 북한은 무력으로 무찔러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얘기하는 건 자유예요. 얘기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요. 얘기하는 건 자유지만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렇게 호전적인가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쿼트라는 미국 매체에서 아주 좋은 매체예요.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2018년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에 좀 도드라졌던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올림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평창올림픽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인면조에서 뭐 고려시대 BC 그 37에 있었다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얼굴은 그 사람인데 그 새 그 인면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뭐 평창올림픽 하면 북한이 오고 가고 한 얘기도 있었고요. 한국이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뭐 꼭 젊은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뭐 고건 전 총리의 뭐 아들 이슈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 이것도 한국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대단했었다라고 느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축구요. 월드컵 그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됐고 해서 멕시코에서조차 정말 한국 사람들 너무 좋다고 환호하는 멕시코리아라고 했었던 이것도 그 쿼츠라는 매체는 한국의 2018년에 아주 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냉면 어느 냉면 가게인지 모르는데 아주 큰 냉면 가게도 아니에요. 골목 여기서 끝나서 여기로 가고 또 저쪽 끝에 그 이상은 안 보여서 못 봤지만 더 있을 거예요. 사진까지 내면서 그때의 그 남북 정상회담과 냉면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 해서 소확행 그래서 예전에 뭐 무라카미 하루키요. 뭐 그때 그 책에서 뭐 어느 부분에선가 나왔다고 하죠. 그런 것이 한국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과대평가됐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도 하루키가 좀 과대평가된 면이 없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작은 것에서 행복 찾기 소확행 이것도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 제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 미국 매체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워렌 버핏이 얼굴이 있고 뭐 책이 있고 존버만이 그 살길 하는데 그 존버라는 게 뭐 영어로 JONBEO라고 써 있긴 하지만 그 어감 말투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존버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굉장히 2018년도에 눈에 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버티는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버티는 근데 이제 존자가 들어가서 그 버티는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한국 문제, 주한미군 문제 또 그 북한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미국 국방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네요. 이미 그 사직서를 제출을 한 그 사람을 대통령이 해고를 해버린 꼴입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이제 시리아에서 2,000명이 되는 그런 미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쿠르드족도 배반하고 러시아에게 선물을 탁 안겨주면서 철군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제어할 수도 없고 제안도 먹히지 않고 하니까 이제 그 사임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요. 그 편지도 읽지 않았대요. 사임 편지도. 그리고 2시간이 안 돼서 2월 말에 사임한다 하고 트윗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편지가 공개됐잖아요. 근데 편지를 끝내 읽지 않았는데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이 뉴스를 통해서 자꾸 나오잖아요. 아주 우아하게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대통령과 시각이 같은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본인과 대통령이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의견이 대통령 의견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얘기로는 미국이 강한 것은 앞으로도 강할 이유는 동맹국이 있었고 동맹국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대통령이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2월 달에 그 나토 회의에도 좀 가고 싶었고, 워낙 나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또 작별 인사도 해야 되겠고, 서로 그 장관들에게 다짐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미국이 장관을 또 뽑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2월 28일까지 있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만둬 버려.
일주일 말미 줄게. 12월 1일, 31일까지만 하고 1월 1일부터는 다른 사람이야. 대행이야. 하고는 오늘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한 사람을 해고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또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해고를 해서 그래서 내가 기회를 줬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기회 줄 때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내가 기회를 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규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임스 마티스가 중부군 그 사령관으로 있을 때 너무나 그 강성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매드덕 하잖아요.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미국과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해서 이제 그 여성이 베일을 안 쓰고 바깥에 나갔다 해서 5년 내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총을 쏠 때 아주 뻔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는 매드덕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 튀기는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략가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서 쫙 이제 장례식 같은 게 치러질 때 무릎을 꿇고 그 조의를 표하면은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무슨 명상록 같은 책을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 제임스 마티스한테요. 그러면 본인이 이미 읽었던 몇 가지 다른 책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이 정도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쿨하고 하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계속 언론이 그 제임스 마티스가 괜찮은 사람인데 뭐 오바마와는 오바마 너무 그 당시에 강성이기 때문에 해고가 됐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한반도와 자꾸만 연관이 되는데 지금 부장관이 그 보잉의 그 CEO였던 보잉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페이트릭 사나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지금 장관 대행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장관급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행으로 하죠. 또 누가 대행이죠? 법무장관도 대행이죠. 국방장관도 대행이죠. 하는데 이 사람이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난번에 상원 인준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실 제임스 마티스처럼 은퇴한 장관이 국방장관 되는 일도 드문 일이거든요. 국방부에 실제로 전투는 군인들이 직업군인이 하지만 국방장관은 민간인을 두는 게 미국의 일입니다. 이게 너무 군인을 장관으로 두면 자꾸 나가서 전쟁하자고 하고 무기 더 확산시켜야지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민간인을 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제임스 마티스라는 은퇴한 군인을 뒀었던 것이고 해고된 뒤에 은퇴한 이제 그랬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보잉의 그 CEO인 이 지금 국방장관 대행을 하게 될 사람은 군 출신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일한 경험도 없고 외교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보잉이라는 게 꼭 항공기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국방 계약이 더 큰 회사잖아요. 액수상으로.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국방비를 막 그 증액하고 할 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 제임스 마티스의 뒤를 이어서 대행을 한다 하니까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걱정이 되죠.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잘 지내시고요.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날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